저도 밀레니얼 끝물이라서 제가 아까 전에 구글링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사실은 선입견이 생길까봐 이분의 궤적은 이런 발자국을 걸어왔구나라고 하는 선입견이 생길까봐 일부러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어제 진짜 맹세코 일부러 근데 어제랑 이제 엊그제부터 안 되겠는 거예요. 너무 준비를 안 하면 이건 태도의 문제일 수 있다. 진행자로서의 태도가 너무 불온하다. 그래서 검색을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게 한 명씩 알아가는 게. 그래서 괜찮으시면 검색하면서 제가 좀 이 부분이 재밌다라고 느낀 걸 좀 여러분들한테 공유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먼저 모아줄게요. 처음에 채은님이 재밌었던 게 어떤 일이든지 누군가가 꿈을 꾸게 하는 것을 자기는 일로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꿈꾸게 하는 것을 나의 일로서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분 뭐지? 이분의 어떤 정신세계 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종교 지도자 같잖아요. 진짜로. 저는 그렇게 느껴져가지고 영도자 이런 느낌이어서 근데 디즈니랜드였어. 시간을 좋아가지고 근데 진짜 놀란 게 청년 불교 운동을 오래 하셨어요. 영도자가 맞았어요. 그쵸? 맞아요. 근데 그쵸? 되게 재밌는 기억을 가지고 계셔서 한 5, 6년 동안 불교 대학생단체에서 활동을 했었어가지고 거기서 하다가 이제 청년유니온 알게 돼서 청년유니온에서 활동을 더 하게 된 거였었어요. 청년 불교 운동은 어떤 일들을 주로 해요? 근데 그냥 거의 이제 사람을 모으는 게 많았고, 근데 불교계에서 저한테 요구를 했던 거, 어떻게 하면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냐, 청년들이 요구하는 거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저한테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이제 들어서 스님들께 전달하는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 스님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요즘 애들이 안 좋아한다, 이거 굉장히 불이다, 이런 식의 전달하면서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건 이런 거다라고 이제 그 중간 역할을 좀 많이 했었어요. 되게 그쵸? 되게 재밌었어요 정말. 근데 그게 좀 나중에는 좀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워낙 그 어른들만 상대하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이 뭘 원하는지 제대로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청년유니를 만나니까 청년유니는 너무 많은 청년들이 있고 내 또래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에 매력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지웅님, 지웅님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분이셔요. 그래서 친절한 미분양이라는 다큐멘터리, 독립 다큐멘터리였던 것 같은데 그걸 제작을 하셨다 그래서 이분은 영화를 전공하셨나 했는데 심지어 기계공학. 도대체 이분의 궤적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 약간 지금 유튜브 엄청 많이 하잖아요. 네. 그 만약 그걸 지금 했으면 좀 괜찮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이제 막 미분양 주택을 막 찾아다녔어요. 거기서 자고 나오고 뭐 하는 걸 이걸 모텔로 쓰면 더 좋지 않겠냐. 어차피 한 3,000원인가 필요했을 텐데 이런 마음에서 원래 한 20일 정도 돌아다니려고 했거든요. 그때 이제 딱 나는 꼼수가 유명했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도 좀 해보자. 그렇게 했는데 한 1년 만에 이렇게 돌아요. 그게 미분양 아파트에서 자는 게 그게 가능해요? 어떻게? 그냥 어떻게 자요? 중개사한테 가서 집 보러 왔다. 막 저희 아버지가 돈이 많아가지고 자식이 그러면 이제 막 보여줘요. 그러면 그때 이제 번호 누르는데 그거 다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뭐야? 되게 한국적인 거 아니에요? 되게 있죠. 근데 이제 그걸 가서 자고 나와도 아무도 모르고 되게 그만큼 누군가는 공간이 없어서 엄청 고생해도 어떤 집들은 7년씩, 8년씩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들어가도 모르고 부천의 어떤 집에는 제가 어떤 신혼부부를 모시고 가서 거기서 밥도 먹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여러분 집이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요리 해먹고 근데 집주인 몰라요.
지금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 알게 되는 거 이제 보십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다큐멘터리 찍으면서 아 이거 주거 운동, 주거 문제를 풀면서 살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먹게 됐어요. 사실인데 그게 이렇게 흘러왔어. 맞아요. 원래 기계공학과 막 포크레인 움직이는 거 막 이런 거. 무슨 포크레인이 어디가 아니 기계공학도가 포크레인이 어디가 말씀하시면 얘가 어떻게 움직이고 뭐 이래서 마지막 애가 어떻게 움직일까 막 이렇게 딱 그런 추적해야 되는 기계공학이다. 거. 그렇게 했었죠. 되게 오랫동안 주거에 대한 고민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 뉴스나 이런 걸 보면 하셨던 활동들을 보면 시기가 굉장히 일러서 이른 때부터 쭉 하셔가지고 아 이분의 호흡도 굉장히 길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명견만리에서도 한번 강연을 하셨는데 타워팰리스보다 고시원의 월세가 더 비싸다. 네, 이거는 근데 워낙 많이 좀 회자됐었던 프로였어가지고 그때 이야기 잠깐 해주시면. 그러니까 그 통상 저희 다 알고 있었잖아요. 뭔가 고시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면적에 돼. 그래서 그냥 그때 찾아본 거예요. 진짜 안 볼까? 그래서 한 고시원 한 50몇 개 방을 전화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대략 면적이 있으니까 그리고 타워팰리스를 그 네이버에 뜨더라고요. 몇 평 월세 얼마. 그리고 봤더니 타워팰리스보다 더 비싼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이게 그 고시원이라고 하는 공간이 그 보증금이 없는 사람일수록 갈 수밖에 없는 어떤 공간인데 거기에 가장 높은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었구나. 뭐 이런 게 좀 되게 안타까웠죠. 그래서 진짜 그걸로 기사를 쓰고 그때 저희 하나도 안 유명해가지고 아무도 저희가 뭘 말하면 대학생 단체 이렇게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민달팽이 유니온이라고 다 안 써주고 매번 대학생 단체 뭐 이렇게만. 근데 그때 거의 처음으로 뭐 민달팽이 유니온, 대학생 주거권 네트워크라고 시사인 기자가 엄청 친절하게 써줘가지고 고마웠죠. 아 이런 거 말이 해도 돼. 이것도 편집돼요. 자연스럽게. 저는 그때 하셨던 말씀 잘 이용해가지고 논문에 쓰고 막 그랬어요. 사실 그게 굉장히 재밌는 전환의 시선이잖아요. 어떤 부의 상징인 그 팰리스와 또 반대 부분인데 근데 되게 재밌다는 생각을 사실 했었어서 그리고 혜미님은 일단 사회복지사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라는 그 시민단체 활동을 하셨었던 것 같고 가장 이분의 워딩 그리고 문장이 의인화된다면 사람화된다면 이런 상상을 해봤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빈곤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에 대한 포부라고 할까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사실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을 여러 방면으로 저도 받았었고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주실 테지만 계속 그 과정이 신청하는 과정이 나의 빈곤과 나의 이 젊음과 이런 걸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혜민님이 딱 문장으로 말씀을 해주시니 아 저거구나. 받으면서 고맙다는 느낌보다 약간 자괴감 같은 게 먼저 드는 이유가 이거였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게 되기까지 하셨던 생각이라든지 그런 걸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저는 사회복지사들로 이루어진 시민단체인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에서 꽤 이제 한 3년 넘게 일을 하고 있고 저희는 사실 노인빈곤 문제라든지 아동의 의료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요하게 일을 주장도 하고 정책도 제안하고 국회나 다른 시민단체들이랑 연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활동가로서 살면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건강보험 가입하거나 이럴 때 정말 많은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근데
너무 지난하고 맨날 전화 붙잡고 물어봐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겪는데 사실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뭐 많은 영화나 뭐 다큐멘터리로도 보여지고 있지만 굉장히 접근성이 어려우신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찾아서 해야 되고 신청을 못 받으면 또 거기서 박탈감이 오고 굉장히 자존감도 깎이고 사실 청년들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거를 이것도 내가 못 준비해서 못 받는 사실상 이게 내 권리인데 내가 수급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이 국가의 국민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준비를 못해서 내가 아니면 어떤 선에 미달되어서 혹은 그것보다 조금 넘쳐서 못 받는 이런 부분들을 볼 때마다 이건 그냥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성원으로서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권리들을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증명하지 않아도 국가가 책임을 지고 해야 한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가지게 되면서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증명하지 않으면서 지원받는 방법 없어요. 무대 잡고 잘하는 거야. 저도 완전 동의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동의하는데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어떤 청년들을 지원하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을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좀 그런 부분에서 한계가 계속 있다는 거를 느끼기는 해요.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이게 너무 이렇게 약간 시혜의 느낌이 되지 않도록 청년들이나 청년들이 아니어도 비단 다른 다양한 이제 지원 사업들이 있고 지원 정책들이 있고 이런 제도가 있는데 그런 데서들도 최대한 좀 요즘엔 간소화하고 그들에게 좀 쉽게 좀 다가올 수 있도록 정책이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이게 계속 예산이라는 거에서 지원을 하는 게 계속 좀 한계가 있다 이런 거는 보게 되는 것 같긴 해요. 너무 불인 게, 저 그래서 이렇게 뭐든 간에 선물적 복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뭔가를 선물해서 뭔가 지급하고 이런 거에 항상 느끼는 게 네가 뭔데 나를 평가해? 맨날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사실은 올해 계속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재난지원금이 뭐 1차, 2차 추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급됐는데 그런 과정들에서 신청 절차가 복잡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상 어떤 노인의 접근성이 충분히 보장되냐.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에 한번 일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줄을 잔뜩 서 계시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줄 몰라서. 그래서 그렇게 와 있고 그거를 안내하는 직원은 잔뜩 지쳐 있고 그걸 보면서 이제 계속 그런 현타가 오는 거죠. 이게 과연 정말 모두를 위한 정책이냐 아니면 이게 정말 모두를 어떤 구제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들이냐라는 생각들이 진짜 많이 들었던 게 있어. 특히 우리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재난지원금이라는 걸 처음 받아보고 국가도 처음 해봤으니까 처음이니까 실수한 걸 이렇게 넘어갈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사업을 제가 지금 각각 다른 단체에서 공모사업을 2개를 동시에 돌리고 있는데 2개가 완전 상반돼요. 하나는 저희가 지금 좀 이게 어딘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오늘도 지난주 월요일에 제출을 했는데 월요일 저녁에 전화가 와서 누락된 자료가 이만큼 있으니까 목요일까지 현장에 와서 제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휴가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 휴가 때 나온 건데 집에서 이렇게 간만에 진짜 활동하고 1년 반 만에 처음 제가 휴가다 이러고 쉬고 있는데 전화 와가지고 자료 62,000개를 다 인쇄해서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다 대표님이랑 사무실 가서 막 이제 하면서 이거 뽑고 저거 뽑고 홈택스 들어갔다가 이메일 들어갔다가 뭐 들어갔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걸 해가지고 이제 내면서도 이게 뭐 하는 짓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 또 한편으로 지금 학교 안에서 하고 있는 다른 공모사업은 영수증도 요구를 안 해요. 정말 혁신적으로 이렇게 200을 주고 물론 액수가 크지 않지만 200을 크죠? 200을 주고 너네 하고 싶은 대로 써라. 대관비로 쓰든 뭐 책을 사는데 쓰든 누구를 섭외하는 데 쓰든 마음대로 쓰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제출할 것은 그래서 이 시기 동안 너네가 어떤 고민을 했고 뭐가 좋았는지만 그냥 말해줘가 끝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고 싶은 책을 다 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반된 것들을 보면서 물론 이 대상이 뭐 청년이 됐을 때, 노인이 됐을 때, 장애인이 됐을 때 이런 것들이 제공되는 환경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다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받고 있는 이 두 공모 사업들의 차이 같은 걸 좀 보면서 계속 그런 거 같아. 청년이고 젊고 막 패기 있고 그러니까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좀 해봐. 홈택스 들어가서 한 2,000장 인쇄하고 그래서 맨날 이렇게 그런 거 하면서 이제 지치고 힘들고 짜증나는 거. 그리고 가장 이해한 거는 결국은 다 온라인 파일로 받으면서 자꾸 인쇄를 해서 내래요. 종이가
이만큼 쌓이거든. 근데 맨날 기가면서 나무한테 비는 거야. 미안하다고. 맞아요. 우리가 클릭 한번 잘못해서 나무를 또 몇 개를 죽였구나. 맞아요. 그런 것도 사실 잘 이제 활동하다 보면 이제 맞아요. 이렇게 막 이제 이렇게 하는 부분인 거죠. 종이도 많이 낭비하고. 맞아요. 이제 공사 얘기가 나서 힘드네. 저도 지금 강북구에 거주하면서 그 청년 지원 받고 있는 게 있어요. 한 달에 5만 원씩 문화사업비를 지원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지난번에 워크숍이 있어서 갔는데 그냥 징빙 없이 책을 살 수 있고 공연을 볼 수 있는 거 너무 고마운 일이잖아요. 강북구 청장님 감사합니다. 근데 워크숍을 가는데 거기에서 청년 워크숍이니까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 딱 오자마자 인사를 하고 나는 내가 정말 좋아 이거를 하는데 이거를 이게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청년 지원을 받았으니까 이 워크숍에 굉장히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사진을 또 찍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책 안 읽고 말겠는데 나 이거 못하겠는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모사업 잘 맞죠?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춘님, 네. 춘님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구글 잘 안 나오는데 네. 그래도 제가 몇 번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몇 번 뵌 분이라서 가지고 있는 이제 경험적이고 선험적인 정보들을 보면은 뭔가 무료 티켓이나 무료 교육 같은 기회들이 생기면 가장 먼저 챙겨주시는 분. 또 이게 조합방이나 이런 데에 이런 교육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전태기념관에서 뭐 이런 교육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챙겨주시는 분. 약간 그냥 사업 홍보 같아. 본인 상황은 아니에요. 다른. 친구가 되면 좋은 분이네요. 여러모로 네, 맞아요. 여러모로 친구가 부탁드립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이 사람의 성향이 조금 알게 되잖아요. 이분은 누군가한테 자꾸 보태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뺏어오는 사람이거든요. 너 이거 어디서 났어? 나는 약간 이런 캐릭터인데 이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 이거 나한테 도움이 되네, 저 사람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약간 아까 관통한다고 해서 그러지 아니가 여기 MBTI 막 이거 점집이라니까요. 계속 해주는 것 같아. 깜짝 놀랐어요. 점집이 들어오자 너는 주는 상이야. 너는 한 번은 못 살아. 깜짝 놀랐어요. 맞나요? 약간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떤 곳에서 여기 이렇게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저는 막 이렇게 활동가라고 부를 수는 없겠지만 저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좀 많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좀 실무자이기는 하지만 청년들을 지원한다라는 거,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한다 이런 거를 되게 많이 고민하면서 이 기관이 제가 있는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안에 노동조합이 있는데 제가 노동조합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같이 이제 집행부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어떤 이런 행사가 있다 이런 걸 알려주고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다음에 같이 가보자 이런 얘기를 종종 하기도 합니다. 그런 고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활동을 저는 그냥 이건 제 개인 얘기를 다른 분들은 이렇게 좀 검색하면 나오지만 저는 안 나오니까 제 개인 얘기를 제가 좀 먼저 하면 저는 사실은 어떤 이런 활동의 영역에서 막 그렇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막 이렇게 일반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냥 청년 중에 한 명, 그냥 그런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고민이 좀 많이 들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커오면서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러니까 청년, 제 친구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좀 시작이 됐던 그런 게 있는데
저나 제 친구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이런 걸 고민을 하면서 이 사회는 지금 우리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지? 이 사회 모습은 우리가 볼 때 어떤 사회인 거지? 사람마다도 다 다를 것 같기는 한데 그런 어떤 사회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면서 이 사회에서 청년들이 좀 그냥 한 사람의 시민으로 좀 인정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이쪽 영역에서 언저리에서 계속 좀 활동 막 이렇게 좀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왠지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낀 뭔가를 봐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게 어떤 거였어요? 사실은 조금은 무거울 수 있는 얘기긴 한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사실은 이건 저는 밖에서 잘 안 하는 얘기기는 하거든요. 근데 밖에서 안 하는데 방송에서 하시죠. 근데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저 이번에 여기 나온다고 했을 때 고민을 하다가 내가 여기서 왜 일을 하고 있지? 왜 일을 하게 됐지? 라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중학교 때 되게 친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막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막 중학교 때 막 몰래 이렇게 쉬는 시간에 나가가지고 이런 나가도 될까? 담배 피고 막 이런 이런 일탈을 같이 좀 함께 이렇게 도모했던 다과를 즐겼다는 다과를 즐겼던 막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뭐 이제 대학교 이제 넘어가고 그 친구는 그 친구의 삶대로 살고 저는 더 저대로의 삶을 살다 보니까 점점 연락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20대 중반 때 갑자기 이제 친구의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근데 친구가 이제 본인이 생일 며칠 전에 이제 세상을 혼자 이제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게 많이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왜? 막 이런 생각으로 처음엔 좀 그냥 얘가 왜 그랬을까? 라고만 좀 머물렀었던 시기가 좀 있었고 근데 그걸 좀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이 친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의 모습은 어땠을까? 막 이런 걸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좀 이 친구가 겪었던 삶의 궤적과 제 삶의 궤적이 좀 다르더라고요. 이 친구는 뭐 20살 때 이제 대학교 전문대를 갔다가 1년도 안 돼서 그냥 이제 이제 이 학교를 다니는데 의미가 없으니까 그만두고 뭐 군대를 갔다가 와서 이제 제 고향은 공단이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청년들 20대 초반들도 막 보통 이렇게 취업을 방학 때 알바하는 것도 공장 가서 알바하고 그러거든요. 서울권의 이제 알바랑 개념 좀 다르긴 한데 그렇게 좀 삶을 살아오다가 이제 그냥 뭐 얘기를 이제 건너 들어보니까 이 친구의 삶에서 뭐 그렇게 계속 이제 기숙사에서 일을 하고 그러니까 회사 기숙사에서 일을 하고 또 이 기숙사에서 일이 끝나면 또 그냥 기숙사에 들어와서 아니면 그 앞에서 술을 마신다든지 그냥 요런 삶의 환경들이 저랑은 되게 많이 달랐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 친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의 모습은 어땠을까? 그리고 나는 이런 고민을 왜 안 해봤지? 뭐 우리가 흔히 막 진로 고민 막 20대 때 많이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런 사회에 대한 고민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사회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면서 이런 청년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좀 여러 좀 사회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지금 이런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도 계속 유효한 질문인 것 같아요. 사실 얼마 전에도 개그 어머니 또 그랬죠. 이 얘기로 넘어가도 될까 싶기는 한데 저는 사실 되게 좀 멍했어요. 모든 죽음 앞에서 다 멍해질 테지만 개인적으로 그 개그우먼을 되게 뿌리가 단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자존감이 높고 근데 이게 아찔한 선택을 하신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싶은데 솔직히 죽음을 일상에서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아서 오늘 모인 김에 혹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저도 일단 그 죽음에 되게 놀랐고 사실 계속 여자 연예인들의 죽음이 계속 이어져 왔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20대 여성에게 좀 어떻게 이 사회가 좀 다가오는지가 굉장히 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한테도 사회는 그렇게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연예인들은 얼마나 더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실은 코로나가 덮치면서 지금 특히 20대 우울이 다른 그 나이대보다 더 높아졌다고 해요. 굉장히 눈에 띌 정도로. 제가 그 정확한 지표를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울과 함께 그 이제 일터에서도 아까 제가 뭐 영도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실 저는 이제 청년의 노동에 대해서, 노동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활동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이제 코로나로 가장 불안정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잘려 나가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이제 여성과 청년이었고요. 단시간으로 노동하는 불안정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 보면서 사회가 이제 뒷받침해주고 있지 않았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 사회를 뒷받침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이제 다시 재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아이고 불쌍해 어떡해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 사회를 다시 재건하고 뒷받침하고 이런 고민을 하셔서 참. 그 잘 아플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아플 수 박지선 있는 씨도 그러니까 굉장히 본인이 지병이 있으셨고 그걸로 괴로움을 여러 차례 호소하셨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치료를 제대로 뭐 받으셨긴 했겠지만 그 치료 기간 동안 일을 쉬셨다고 이제 기사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피부 질환이라는 것이 사실 특히나 외모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나라 신경 많이 쓰게 맞아요. 되고, 그 피부가 안 좋으면 너 뭐 우리가 솔직히 화장만 안 하고 나 너 어디 아파 이렇게 물어보는, 이게 그냥 당연한 사회에서 그 피부 질환을 평생 동안 앓고 있고 조명을 쐬는 그런 희극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분장도 많이. 분장도 많이 해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잘 아팠다가 잘 나을 수 있고, 아파도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편견이 아니고 이게 그냥 사람의 어떤 속성이고 특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회가 아직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아파서 자살을 하기도 하고 가난해서 자살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로 자살이라는 어떤 그걸 선택하긴 하지만, 정말 잘 아팠다가 나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진짜 다시금 중요하게 이야기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진짜 안전한 공간, 안전한 사회, 안전한 커뮤니티, 이런 것들이 좀 되게 중요한 시대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사실은 그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조금 덜 체감했었던 것 같고, 이렇게 사회적인 이런 이슈들, 상황들,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일하면서 지금 느끼는 거는, 저희가 저는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 중에 그룹 마음 상담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공간이 되게 안전한 공간인 것으로 구성원들한테 처음에 받아들여지고 그 서로가 좀 합의가 되는 이 과정을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안전하지 않은 공간에서는 누군가의 솔직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사실 오늘 에브리타임 이야기를 방금 사실 처음 들었어요. 제대로 좀 들어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많이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사회가 얼마나 서로한테 조금 안전한 사람이 되어주고 있는가?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근데 이제 물론 지원 사업을 하는 이런 사람들도 여러 사업들을 더 많이 잘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구성원들이 서로 이런 걸 고민해보고 서로 그냥 얘기 나눠볼 수 있는 자리가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이런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지웅님이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 청년의 안전한 주거,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활동들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가장 집에서 가장 편하고, 집에 갔는데 그냥 천장과 차가운 벽이 아니라 친구가 옆에 있고, 그럼 곱창에 맛있게 이렇게 소리 한 잔? 그렇죠. 소주 한 잔. 곱창 너무 맛있잖아. 그럴 수 있고, 근데 같이 이야기를 네.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야기 들으면서 그런 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예전에 이제 2000년대 정보화
넘어서 지금 모바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즉각적으로 많은 것들이 소통되고, 그러니까 이게 한 5천만짜리 국가가 정말로 하나의 기준을 갖기 너무 좋은 시스템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그때 예를 들면 어떤 인간이 자기 모습을 비추는 어떤 공동체가 있다고 하면 5천만을 비추는 어떤 큰 거울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계속 커지거나 되게 선명해지고 있는데, 근데 이걸 없애자라고 하진 않더라도 최소한 자기에게 맞는 어떤 작은 거울 같은 걸 꾸릴 수 있어야 사람들이 좀 더 많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표현하시기로는 안전한 공동체, 작은 커뮤니티, 그리고 내가 영향 미칠 수 있는 어떤 관계망 이런 거인데, 근데 그런 것들이 줄어들면 이렇게 또 누군가를 잃어버리게 되는 건 너무 작게 되는 것 같고, 집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런 건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집과 관련된 표시는 뭐 누가 묻지 않아도 아파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대단지 아파트 언제든지 팔고 나갈 수 있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오른 이제 가격에. 그게 너무 이제 획일화되면 역시나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어떤 청년들이 좀 모여서 자기 돈을 출자하고, 근데 거기에 다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그 돈으로 집을 하나 공급해보고, 근데 그 집이 지금 단계에서는 당연히 그러니까 아파트의 핵심은 단지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거지를 아예 만드는 거기 때문에 환경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단독주택이지만 그런 시도를 해가는 것이 저는 그 작은 거울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시도가 돼야 그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1980년대 우리에게 필요했던 조치예요. 근데 2020년대는 정말로 그게 제일 최상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저는 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른 여러 가지 대안들이 경합해도 좋다라고 생각되는데, 근데 그러려고 하면 이런 시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제가 최근에 이사를 했어요. 원래는 인천에서 계속 이제 저는 그러니까 서울에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인천이 원래 고향이고 인천에서 계속 살다가 최근에 이제 약간 너무 이제 교통비도 많이 들고 차량도 많이 타야 되고 이래서 이사를 했는데, 제가 협동조합에서 만든 사회적 주택으로 이사를 했고, 그러니까 쉐어하우스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고객님 아니에요? 여기는 아니겠지만 민달팽이가 이제 줄을 서야 됩니다. 그래서 얼른 이제 여기가 협동조합이 커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모델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제가 집을 고를 때 되게 많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기후 위기 시대이고 새로 집을 짓는다는 것, 그리고 이 건축 자재들이 지금 오염시키거나 사람을 병들게 한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좀 나은 새로운 모델이 없을까. 우리가 이제는 안전한 공간에서 안전한 관계까지로 우리가 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된다면 관계들을 잘 맺고 그 안에서 내가 성장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괜찮은 주거 공간들을 더 얘기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뭐 친구랑 같이 간 건 아니고 혼자 그냥 정말 알아봐서 입주를 했고, 사실 3일 됐고 이제 그분들은 제가 누군지 잘 모르고 저도 그분들을 잘 모르고, 그래서 아직 서먹하고 어제 분리수거하면서 처음 대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드셨네요. 분리수거라니까. 갑자기 분리수거. 지금 얘기하다가 근데 아까 그 안전한 공동체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거기 되게 고민이 많은데, 사실 그 청년 유니온이 노동조합으로는 나왔지만 커뮤니티 유니온이라는 그 약간 기조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3년 전에 만들었던 게 평등 존중 환대 공동체를 위한 약속문이 있어가지고, 이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좀 어떻게 같이 좀 존중하면서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으로 약속문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이 공간이라면 좀 안전하게 활동을 할 수 있겠다. 사실 이런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낀 단체가 저는 처음이었거든요. 뭔가 학교에서도 그런 느낌을 받아보지 못했었고, 그리고 이제 사회에 나와서도 내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이런 존중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이런
노동조합인데 이런 안정감을 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요즘 워라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일과 삶이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꼭 분리가 되어야 하나 혹은 일터에서도 나의 삶을 뭔가 이어나갈 수 있는 한 공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터도 뭔가 안전한 공간이어야 하고 내가 존중받을 수 있어야 되는 공간이어야 하는데 최근에는 그런 게 좀 많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많았잖아요. 편의점에서 맞기도 하고 또 청소년들을 햄버거를 청소년 노동자가 햄버거를 누가 던져서 맞는 상황도 있었었거든요. 햄버거 전문점에서 일을 네, 하는데 손님이 이제 청소년 노동자한테 자세한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햄버거를 던지는 그런 상황도 일터에서 있었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트라우마가 생기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사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사실 어리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더 잘 안 지켜지는 거죠. 그러면서 일터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 사회는 너무 일과 삶을 분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에서 좀 문제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부캐 이런 것도 유행했죠. 아, 맞아요. 부캐. 나의 부캐. 부캐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아까 하던 이야기 해야 되는 거야. 그래요? 아니 그리고 편집되지 않을까요? 하기도 하고. 자, 이사를 얼마 전에 하셨다고 3일 전에 했고 네. 그러니까 여긴 또 각자의 개인 거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한 집에서 살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 쉐어하우스는 좀 독특하게 개인 화장실이 방마다 딸려 있긴 해요. 그러니까 뭐 공용 화장실을 사용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의 그러니까 독립된 공간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온 것 같고 그래서 되게 거리를 중시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적당한 거리감이 오히려 더 사회의 연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약간 좀 딱딱해서 걱정이긴 하지만 조금 더 이런 주거 공간들이 좀 늘어나서 우리가 꼭 집을 사지 않아도 새로 짓지 않아도 같이 살 수 있는 공간들이 늘어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게 더 안전한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요즘 좀 하고 있어요. 맞아요. 집을 살 수 없죠. 사실 뭐 레고 집 이런 거 8만 원 내면 살 수 있어요. 레고도 너무 비싸죠. 레고도 비싸죠. 살 수 없죠. 좀 대출 다시 뭐라고 해야 되죠? 원리금 상환? 네, 왜 원리금 상환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와가지고 좀 쫄리고 있어요. 제가 이제 대표가 되면서 원래 대출을 중소기업 청년 대출로 받은 건데 근데 대표가 돼서 이 중소기업 청년 대출을 못 받을까봐 이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민달팽이 유니언에 막 상담도 받고 저희 사무실에 같이 쓰고 있거든요. 청년들이랑 상담도 받고 되게 지금 걱정이 되게 많이 돼요. 이 집에서 계속 못 살까. 방법 없나요? 지원 방법 다 지원하시고 마음부터 오시근까지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서. 청년 지원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사실 다르지 않아서 이런 거 근데 저도 사실은 어떤 주거 지원 정책들 이런 것 보면 좀 이거는 같이 좀 얘기 나눠보고 싶긴 한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 이렇게 용어가 다 어렵고 맞아요. 용어가 어려워요. 뭘 준비하는 게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지. 그래서 사실은 저도 어떤 걸 추천을 해드려야 좋은 건지 이런 걸 알기도 어렵고 저도 상담 받아야 되는 이런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게 진짜 전 최근에 대출을 받아서 전셋집을 마련을 했는데 이제 축하드려요. 정말 기적 같은 일로 요즘 같은 때 전세를 그래 이 부동산 정책이 바뀌기 정말 직전에 구해가지고 운 좋게 구했는데 저도 이렇게 집 얘기가 나오면 정말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제가 원래 살던 데가 해화동이에요. 해화동은 학교 주변에 진짜 요만한 원룸들이 쫌쫌단이 있어요. 맞아요. 거기에 천에 50을 내고 한 2년을 살았었는데 학교 앞에 집이 정말 지금 이 공간의 한 3분의 1 정도 크게 원룸인데 매달 50을 받아가세요. 이제 정말 최악의 환경이었는데
진짜 최악이었던 건 뭐냐면, 제가 원래 요리하는 걸 진짜 좋아해서 즐겨 하는데 이제 키가 좀 큰 편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이렇게 부엌에 싱크대가 있으면 바로 여기 옆에 머리 위에 찬장을 해두셨는데 박는 거예요. 그래서 설거지를 하면 일단 머리를 포기해야 돼요. 박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제 머리가 나빠지는 걸 느끼면서 이렇게 닦고 이제 나의 건강과 이제 이 그릇의 깨끗함을 바꾸면서 그렇게 이제 2년을 살다가 이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이제 졸업할 때가 다 되어 가면서 이제 활동가로서 살아야 되게 되면서 학교 주변에 있을 이유가 없어서 이사를 고민을 했는데 정말 운 좋게 이제 집은 얻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가니까 상품이 정말 많은데 제가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진짜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지도 않고 소득이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대학생의 신분은 이미 탈출했고 그래서 아주 어중간한 위치에 있는 그나마 꼽자면 청년 정도에 있는 상황이고 수입이 없으니까 사실은 이 대출이라는 것도 내가 이걸 갚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걸 증명해야 빌려주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다고 은행에 가서 제가 1시간 동안 말 잘하는 거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믿어보세요 할 수도 없잖아요. 내가 가진 건 그것뿐인데. 그래서 막 정말 열심히 서류를 찾아서 어찌어찌 정말 그 말씀하신 어려운 서류를 잔뜩 구해가지고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갔었는데 은행 직원분이 정말 운이 좋게 저랑 밀레니얼 세대의 여성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엄청 이입을 하셔가지고 엄청 도와주시는데 이제 문제는 거기까지 완전 좋았어요. 아 은행 굿 은행 hey I love you bank 그러면서 이렇게 괜찮다는데 집주인 문제가 집주인분이 어차피 이거 안 보시겠죠? 이 불광 일대의 원룸을 몇 개를 가지고 계시고 돈이 엄청 많으신 분이신데 한 번도 전세를 내본 적이 없던 거예요. 모든 집을 월세로만 월세돈을 하시다가 전세로 얼마 전에 최근에 돌렸는데 이제 하필이면 제가 들어오기 얼마 전에 들어온 분도 대출을 받아서 들어온 거예요. 까놓고 전세 대출 안 받으면 어떻게 들어와요? 억이 넘어가는데. 그래서 그분이 받고 들어왔는데 원래 받으면 집주인한테 연락이 몇 번 가잖아요. 한 3번, 2번 가는데 그것 때문에 이분이 귀찮다고 화가 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저도 이거 대출을 받고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부동산에서 이렇게 계약서 쓰면서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돈 없는데 왜 이런 집 들어오려고 하냐고. 어머. 그래서 제가 근데 저도 이제 아이고야. 물론 이제 갑을리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은 나보다 돈이 한 몇천 배는 많을 테니까. 하지만 저도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순간 이렇게 확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말문이 턱 막혔어요. 다행히 옆에 있던 이제 그 부동산 직원분이 이제 제 또래 딸내미가 있었던 거예요. 이분도 저한테 이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은 이런 거 대출 못 끼고 못 들어온다 이렇게 실드를 쳐주셔서 별 계약서에 사인을 했어요. 사인을 다 하고 집 찾기 진짜 힘들다 이러고 대출을 받는 과정에 몇 번 연락이 갔나 봐요. 근데 한번 이제 2번 연락 갔대요. 근데 2번째 연락에서 이분이 갑자기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너는 돈도 없는데 왜 대출까지 껴가지고 여기 들어오려고 해서 나를 귀찮게 하냐. 네가 뭔데 네 때문에 내가 왜 은행에 개인정보 팔아야 되냐 이러면서 막 화를 내시면서 한 번만 더 은행에서 전화하면 계약 파기하겠다고 이제 협박을 하신 거죠. 근데 아이폰은 통화 녹음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녹음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아직도 후회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말을 듣고 근데 그럼 완전 진짜 돈 없다는 이유로 저의 모든 게 짓밟힌 거잖아요. 심지어 제가 이렇게 원래 이렇게 아이고 얘 이런 성격이면 그냥 아이고 그러지 맘대로 하세요 이럴 텐데 원래 완전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살던 사람한테 막 네가 막 돈이 없는 얘기를 하니까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지하철역에서 눈물이 여기까지 고여가지고 그것도 심지어 돈 벌러 가는 길이었어요. 과외하러. 지금 과외를 밀어야 되면서 전화를 받고 막 눈물이 여기까지 찼는데 여기서 울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나의 마지막 자존심에서 눈 이렇게 뜨고 참으면서 제가 연락 안 가게 하겠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전화를 끊었는데 이제 막 눈물 여기까지 차고 주변에는 아무도 이제 말할 사람도 없고 다 마스크 끼고 있고 속으로 나를 비웃고 동정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정말 운 좋게 그 후로 연락이 안 가서 집 계약이 잘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연락이 안 갔고 집주인분이 왜냐면 집주인분이 지금 파기해가 아니라 조건을 거셨잖아요. 한 번 더 파기가 안 한 거예요. 파기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집을 구해서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얘기를 부모님한테 했어요. 근데 부모님도 이제 이렇게 금이어 오기가 기른 딸내미가 어디 가서 그런 소리 들으나 하니까 얼마나 속이 상해면서 엄마랑 이렇게 집 2년 계약 끝나고 나올 때 땅바닥에 똥을 싸질러니까 나와. 그래서 모으고 있어요 지금부터. 2년만 있어봐라. 그러니까 똥을 싸질러 놓고 나오는 건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계속 느끼는 거죠. 이렇게 돈 없고 직장 없고 왜냐면 활동하는 직장으로 안 쳐주잖아요. 직장 없고 물론 얼마 전에 제가 극적으로 사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긴 했는데 사무팀장님 감사합니다. 보고 계시나요?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러긴 했는데 어쨌든 돈 없고 집 없고 백 없고 심지어 저는 서울에 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지방에 살고 있어서
여기서 집을 못 구하면 활동을 그만둬야 되는 정말 극단적인 상황인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겨우 내가 활동 하나 하겠다고 3시간씩 왔다 갔다 할 수 없이 활동 하나 하겠다고. 그래서 그런 상황들에 처한 사람으로서 주변에 그런 사람들 되게 많고 이 저랑 비슷한 나이대 활동가들이 집을 구해야 되고 독립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막 이렇게 2억 지원해 주시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갑자기 집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2년만 꾹 참고 나올 때 똥물을 부어버리고 나왔어요. 근데 진짜 웃긴 일이죠. 그게 이제 은행이 그렇게 확인하는 건 전세금을 집주인이 안 돌려주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보증금. 그리고 이제 보증보험을 가입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 걔가 돈을 돌려줄까 싶어서 이제 은행이 여러 가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되려 이제 자기가 막 화를 내면서 그럼 잘 돌려주시든가 머리 막 긁으면서 이랬는데 맞아요. 생각해보면 진짜 그렇죠. 안 돌려주니까 확인을 하는 건데 확인 전화를 한다고 뭐라고 하면 그렇죠. 계약은 서로 하는 거고 사실은 보증금은 여기서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되게 웃긴 거죠. 그게 야 돈도 없으면서 여기를 왜 와? 라는 정말 이상한 구조인 거죠 지금. 이것도 짜는 게 그렇게 해서 구한 집이 막 72평에 막 옥상 있고 막 다 위에서 막 테라스 세성 있고. 입어서 부엌을 쓰고 그릴리 파티를 할 수 있는 그것도 요만해요 그냥 원룸이에요 그냥. 그래서 진짜 약간 그런 거죠. 이 사람의 어떤 자존감이나 그런 것들이 물론 그게 그 개인의 문제는 아니지만 어떤 정말 돈으로만 점철되어 있구나. 그 사람이 자신을 증명하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뭔가 말을 할 수 있는 권력이 그 사람이 가진 돈에서밖에 안 나오는구나. 그런 사람의 눈에는 얼마나 돈 없는 사람이 없어 보이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면서 이렇게 그래 내가 더 행복한 인간이다. 정신승리하면서 2년만 기다려봐라. 똥물을. 좀 특이하다는 생각을 저는 들었던 게 저도 집 이사할 때가 조금 남았긴 하지만 그래도 한 1년 남았지만 미리미리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청년이 좀 혜택을 받고 들어갈 수 있는 임대주택이나 청년주택이나 이런 곳들은 다 몇 제곱미터 이하로만 이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청년은 좁게 살아도 된다는 건가? 라는 생각이 약간 삐뚤어진 생각이 맞아, 드는 거죠. 그거죠. 나도 85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는 집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좀 특이한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만 한 게 아닌가 봐요. 끄덕끄덕 하시는 걸 엄청 이상하죠. 보니 돈 없으면 넓은 집에 살 자격 없다는 거잖아요. 그 신혼부부가 아니면 또 맞아요. 1인 가구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신혼부부가 좀 구린 것 같아요. 나도 신혼부부 하고 싶다. 내 여자친구랑 하지 마. 안 된다. 어쩌라고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매일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신혼부부 그것도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게 처음에 이야기됐던 게 그러니까 어쨌건 좀 구리지만 저출생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차라리 신혼부부가 아니라 아동양육 가구에게 좀 더 주택을 먼저 공급하겠다라고 하면 훨씬 더 사회적 합의가 지금보다 넓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신혼부부에게 예를 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이렇게 해서 거기에 분양받으면 한 2억 정도를 주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보기에 잘 동의가 안 되는 거죠. 법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데 만약에 아이를 키운다고 하면 조금 다른 시선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친구가 좀 잘 살지만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그럼 좀 쾌적한 주거가 먼저 제공되어도 근데 이제 그런 게 안 맞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안 듣는 거죠. 저 막 신혼부부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거 있는데 제가 알고 있던 어떤 후배가 하루는 저랑 이렇게 밥을 먹고 이렇게 막 이렇게 커피를 마시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요즘에 신혼부부가 뭐 이게 5년에서 7년까지로 막 인정이 된다더라. 그러니까 우리 서류상 잘 들어봐. 저도 여러 번 들었어요. 잘 들어봐. 전략 같은 거. 서류상 그렇게 그러지 않으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지금 나한테 진짜 진심으로 한 얘기야? 내가 막 프로포즈 아니에요? 아니 그게 처음 그게 받으셨는데 진심이야. 근데 그게 너무 이상한데 그거밖에 선택지가 없으니까 와 그런 얘기도 막 서로 나누는 게 되게 진짜 하더라고요. 드라마 중에 이번 생은 처음이라라는 아, 그런 얘기 있어요.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월세 세입자와 뭐 이 여러 가지로 그냥 결혼을 하잖아요. 맞아요. 법률로 그런 드라마가 있구나. 그걸 보고 오신 거 아닐까요? 꽤 옛날 일입니다. 제가 질문 준비한 것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네. 내가 만약에 지역 군수나 구청장이나 시장이라면 지금
하고 싶은 것, 지금 펼쳐내고 싶은 것이 뭘까? 이런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해볼까요? 좋은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거 만약에 채은님이 어느 정도 돼야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노동부 장관? 노동부 장관이 됐을 때 할 수 있을까요? 국토부 장관을 해야 돼요. 여러 겹쳐 두 개를 정리를 하는 게 좋겠네. 이거는 부총장으로 조금 각자 하나 맡으시죠. 아 이런 한번 재밌네요. 저는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택 계약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뭔가 미완성의 상태니까 굳이 그 상태에 대한 불안, 안 좋은 거 이런 걸 안 다루는 건데 생각해보면 그냥 계약이잖아요. 제가 집을 빌리고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집을 빌리고 그러니까 돈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집을 빌렸는데 사용할 수 없는 상태면 돈을 안 내는 게 맞잖아요. 그런 그쵸, 거 아니에요? 계약의 원래는 개념. 곰팡이 없는 집을 빌린 건데 갑자기 곰팡이가 펴서 어떻게 할 수 없으면 돈을 안 내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느 구청에서 그런 상태가 있어서 그 사람, 그 시민이 행정기관에 와서 되게 너무 심각하다. 내가 그냥 참고 견딜 수 있을 정도가 아니다. 그러면 너가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해서 만약에 제가 구청장이라서 행정처분을 해주면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를 안 내게 돼도 되게 하면 좋지 않을까? 사실 이런 거죠. 이게 전혀 그런 사용 상태가 아닌데 왜 임대료를 다 내요? 일단 그럼 내지 마시고 기다리시라. 그럼 어느 정도 내야 되는지 이거는 뭐 소송을 하든 분쟁조정위를 가든 뭐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겠죠. 집주인은 엄청 화가 나겠지만 그런 사례를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사례가 엄청 다른 지역에 가서 적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니까 그럼 구청장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사 갈게요. 청년이 이사 가면 좋은 거잖아요. 아, 그렇죠. 딱 4년 정도만 할 수 있겠네요. 재산은 안 되고 아, 그 다음은 안 되고. 혹시 지자체장이요? 진짜 저는 완전 야망 걸이라서 뭔가 많이 할 것 같은데 두 가지가 지금 머릿속에 생각나는데 지자체장이 되면 그 지자체 내에 그 인적 구성을 좀 많이 바꾸는 거, 그러니까 아유 잠시만요. 너무 다른데 살게 하는 거예요? 아니 강제 야, 여기 너무 잔인하다. 네. 야, 대단하다. 아니라니까요. 뭐가 대단해요? 과거로. 브랜드로 말하시는 그런 거 그게 아니라 이 구성원 네, 예를 들면 우리 지자체 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적 구성을 말한 거였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그냥 쉽게 말하면 저거예요. 뭐 여관 동수제 같은 이야기들 나오는 것처럼 어떤 사실은 이 어떤 지역에서의 정치를 많이 논의하고 결정하는 중심부를 구성을 한다면 그리고 이게 어떤 대의민주주의의 맥락에선 모두를 대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지금 사실 국회에서 계속 얘기되는 게 모두를 대의하기에는 성소수자 국회의원은 없고 장애인 국회의원은 없고 여성 국회의원만 해도 얼마 없고 청년 국회의원 2명이라면서요. 32세 이하가. 그래서 이렇게 그거 보고 와 300명 중에 2명이면 뭐 아무것도 안 되겠군 이라고 이번에 이렇게 총선 끝나고 하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그래서 이 안에서 좀 더 의견을 내고 할 수 있는 우리 맨날 그 얘기하잖아요. 청년 정책 같은 것들을 만들 때 가장 문제가 청년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가 가장 큰 문제인 건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들은 당사자에게 의사결정권을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내부의 구성 같은 것들을 좀 더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는 걸 사실은 정말 법에 때려 박았으면 좋겠고 또 뭔가 한 가지는 가장 사실 하고 싶은 거는 그 지역에 학생인권 조례 같은 것들 제정하는 거. 학생인권 조례. 네, 그래서 뭔가 이게 정치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렇게 활동가로 살다 보면 정치를 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군이라고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다들 모두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개별적으로는. 사실은 어떤 시너지 효과 같은 것들을 내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이 정치의 영역, 어떤 입법의 영역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 사회에 통용될 수 있는 룰이나 합의 같은 것들을 선제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최근까지 진행했던 이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커뮤니티 혐오 표현 대응 프로젝트에서도 제가 또 약간 요즘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제가 법률팀에서 활동을 했어가지고 뭐 입법 제안서 이런 걸 만들어서 요즘 약간 이런 거에 뇌가 절여져 있는데 뭔가 사실 정말 혐오 표현 문제를 해결하려면 뭘 해야 하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그것을 바라하는 개개인들의 문화라던가 인식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인식 예, 개선. 큰일 났네요. 그걸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그것은 생각보다 오랜 노력이 들어간 작업이잖아요. 사회운동하다 보면 알잖아요. 이게 단순히 내가 인권 중요하고 페미니즘 합시다라고 뭐 이렇게 두 번 얘기하면 두 명이 설득되고 이게 아닌 거라는 걸 너무 잘 아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선언적인 맥락. 사실 차근법도 그래서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차근법이 만들어진다고 세상에 차별이 사라지냐라고 하면 그건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걸 모두가 알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이게 필요하다라는 건 우리 공동체, 우리 국가라는 공동체가 차별을 반대하고 이것을 나쁜 것으로 설정하고 시작하자라는 어떤 아주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를 까는 작업일 것인데 그래서 뭔가 그런 영역에서 제가 된다면 뭔가 사실 그래서 한때는 완전 그래 나도 정신이 되겠어라고 생각했지만 요즘 별로 안 하고 싶어졌어. 재미없어 보여. 별로 안 하고 싶어졌는데 그리고 제가 하면 말실수해서 이렇게 어디 가가지고 잘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그런 공적인 데 하면 안 되겠다. 나는 안 좋은 맞는데. 보좌관을 두시면 되죠. 그 사람 너무 힘들어서 이 사람이 고소할 것 같아요. 능지처 고발합니다 이러면서 기자회견. 그럼 청년 유니온 가면 아니 제가 가해자라니까요. 그래서 그럴 것 같아서 공직자는 정말 힘든 일이구나 요즘 깨닫고 있어. 못하겠지. 정말 만약에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다면 뭔가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들 혹은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사기업들, 사립학교들이 어떤 차별과 혐오 같은 것들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것이 발생했을 때 우리 개별적인 기관들에서 어떤 것을 하겠다라는 거를 좀 명시적으로 약속하는 작업들을 제일 만들고 싶네요. 물론 수많은 반발들과 이제 차근법 발의했을 때 심성정 의원 거기에 이렇게 네네네. 맨날 쳐들어온 것처럼 이제 전화 하루에 3,000통씩 받고 그렇겠죠. 전 전화선을 뽑아버리고 공약입니다. 전화선을 뽑아버리고 전화를 받지 않고 밀어붙이는 걸로 국민의 의견 듣지 않겠다. 내 맘대로 한다. 이게 내 정치다. 그래서 안 하려고요 정치. 오늘 이 자리는 어디까지 얘기하는지 아니 저 안 할 거니까 전 안 할 거니까. 안 할 거니까. 상당히 고민이 절대. 하지만 만약에 제가 출마한다면 이 영상을 삭제해주세요. 출마 시 삭제 기간. 안 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저의 열망 속에 크게 있는 것 같습니다. 주거와는 좀 멀리 왔지만. 재밌다. 뭔가 그만큼 열망이 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진짜 들어요. 한때 그랬거든요. 한때 진짜 나도 이제 오늘 내일부터 말 조심하고 어디 가서 처음 만난 사람한테 상냥하게 대해야지 라고 했는데 다른 날 아침에 일어나면서 욕하는 저를 보고 나는 글렀다. 우리나라의 이 감성과는 전 맞지 않는 정치인 것 같아서 사퇴하겠습니다. 불출마 선언하겠습니다. 아무도 궁금하지 않지만 불출마합니다. 어떻게 될 줄 모르니까 앞일은 샤넬. 앞니를 샤넬. 앞일은 샤넬. 그러면 제가 조금 얘기해볼게요. 아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한국 학생 인권조례나 이런 거 있었던 것처럼 사실 그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기후위기 비상 선언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 이거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이미 지금 많은 지자체들이 움직이고 있고, 근데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데 이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자원을 어떻게 순환시킬 것인가에 대한 틀을 짜고 싶은데 최근에 이제 화성에서는 무상 교통이 시작이 됐어요. 이제 버스카드에 일정 금액을 넣어줘서 이제 이동을 할 때에는 어찌됐건 지자체에서 이제 주민들이 이동을 할 수 있게끔 시작이 됐고,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 요즘에는 당근마켓 자주 이런 사고가 발설이 돼도 되나요? 네, 뭐 이해해 주시겠죠? 이렇게 뭐 무슨 마켓 이게 되게 유행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거 몇 해 전에 몇 년 전부터 협동조합 모델이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같은 마을에서 있던 사람들이 자신이 쓰지 않는 물건을 내어놓고 그거를 필요한 사람들이 사고, 그러니까 이런 모델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시장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당근 마켓이나 어떤 영리 단체들이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 마을에서 구에서 이제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하면서 에너지라든지 뭐 이동이라든지 또 주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순환하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지금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모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혜미님이랑 저랑 같이 당선되면 제가 밀어드리겠습니다. 물론 출마 안 할 거지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들으니까 생각나는 것 중에 왜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저희 카페에 가면 일회용품
사용을 못하게 맞아요. 하는 그런 조치가 있었잖아요. 맞아, 그때가 코로나 많이 전까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다시 일회용품을 다시 많이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때 생각해보면 처음에 이렇게 딱 바꿨을 때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많긴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뭐 이해가 안 된다 이러는 거 아니고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런 삶의 패턴의 변화에 금방 또 적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또 이해하니까 금방 이렇게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상상을 하다 보면 더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하자. 뭐가 됐든. 사람들이 생각보다 금방 이렇게, 시작하면, 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서로 많이 얘기 나누면서 합의만 됐다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막 그런 거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소유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소유하는 것을 좀 다시 고민해야 될 세대? 뭔가 그런 것들이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예전에 처음에 소유라고 하는 게 이제 중세 때 막 그 귀족들이나 핏줄로 되어 있는 애들한테 반기를 들면서 야 나도 내 걸 좀 갖자 이렇게 해서 한 단계 진보했다고 하면 근데 지금은 그 소유라고 하는 게 너무 강한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 근데 이걸 좀 깨야 불평등 문제도 다시 놀이가 좀 가능하고 근데 환경 문제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하면 어떻게 해도 된다라고 이제 내 땅인데. 그걸 근데 그걸 전제하는 한 이제 예를 들면 공동의 대응으로 환경 문제를 대응한다거나 이런 건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화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죠. 제가 공감하는 게 그 상상력이 저는 이제서야 이상한 거예요. 이 땅이 내 거야. 이 자연은 내가 돈 내고 샀으니까 내 거야라고 이 계약은 누가 허락했지? 땅의 신이 나타나서 자본주의를 허락한다 이랬나? 라는 막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은 진짜 그쵸. 이상한 거예요. 맞아요. 사실은 그냥 우리가 모두 여기서 자연 발생하진 않았겠지만 누군가의 노력으로 태어났지만 누군가의 노력. 태어났지만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이 땅에 계속해서 새로 태어나고 있고 이것은 어떤 자연적인 것의 일부인 거잖아요. 우리의 탄생과 죽음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근데 갑자기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만 갑자기 자본주의의 논리에 확 편입이 돼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너무 이게 이제서야 20몇 년 동안 그럼 땅은 돈 내고 사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서야 이상한 거예요. 왜? 산다는 게 뭐지? 맞아요. 이 3단 리브 말고 지붕 다이가 들고 뭐지? 가는 말고 그래서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산다는 게 뭐지? 지금 물음표가 막 산다는 게 뭐지? 뭘까요? 막 그리고 엄청 전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매번 전환기였겠지만 인구도 그 전이랑 다를 것 같고 그쵸.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정치하다가 감소할 테고 그 전에는 4인 가구로 사는 게 일반적 가구였는데 지금 그냥 일반적 가구 1인 가구가 되게 완전 다른 모양이죠. 기대 수명도 더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꾸려고 하면 우리가 뭔가를 많이 시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이제 좀 갇히는 게 좀 걱정스럽기가 있죠. 맞아요. 뭐 좀 해보려고 하면 그냥 그 다 원래의 방식대로 편입시키는 거죠. 그래도 결혼하는 게 좋지 않겠냐? 원하는지 뭐 그래도 정규식이 좋지 않겠어? 야 그래도 집 사 이런 거. 그런 말씀들을 가족이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라든지. 저는 1인 가구거든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계속 지속되면서 아무래도 배달 음식을 훨씬 더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 분리수거함이 정말 3일에 한 번씩 가득 차서 가는데 이 죄책감과 아니 남들도 이럴 거야 라는 스스로에 대한 면제와 아 그래도 나까지 이래도 되나? 나도 나름 환경 시민 운동을 했던 사람인데 뭐 이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사태, 일회용품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사태 어떻게 저는 사실 고민 들어요. 그거 보면서 아까 그거랑 비슷할 것 같은데 카페 가면 저희가 이 일회용기를 그 안에서는 못 사용하게 이렇게 규제한 거잖아요. 그쵸. 저는 사실
그래서 이런 배달 용기도 좀 빨리 좀 어떤 뭐 이 배달을 시키는 개개인들이 이런 부담감을 가지거나 죄책감을 가지게 만드는 이런 방식으로 내비둘 게 아니라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떤 규제라든지 좀 그래서 뭐 일회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수거할 수 있는 용기를 사용할 수 있게 뭐 강제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좀 논의는 돼봐야 되는 영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뉴딜을 하면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좀 투자해서 실패하더라도 신소재도 좀 개발을 해보고 과학 백날 발전하면 뭐해요? 넣어서 3일 만에 썩는 용기 이런 거 저는 이렇게 믿었거든요. 우리나라의 과학 믿는다 이런 거 이렇게 이 정도는 내가 20살이 넘으면 이제 더 이상 플라스틱 용기 같은 건 사람들이 쓰지 않겠지 했는데 더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과학자들 힘내라. 그러니까 너무 싼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니까요. 그 단가의 사고, 문제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은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다용기를 쓰는 방법들도 저는 그게 가장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걸 규격화하고 통일화시켜서 사실 잘 재활용이 되게끔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 우리가 요즘 뭐 먹는 맥주 중에 택비, 뭐 진비 뭐 이런 무슨 맥주인지 고민했어요. 다 알아듣겠어. 갑자기 갈색 맥주병을 쓰다가 초록 맥주병이 나온 거예요. 그럼 사실 여기서 재활용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록색 그러네요. 소주병을 쓰다가 하늘색 소주병이 나오면 하늘색 소주병은 재활용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태계에 혼란을 주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규제하지 않고 개인에게 텀블러 써라 이런 것들을 강요하는 것은 사실 지금 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비하면 정말 이건 정말 잘못 가고 있는 길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우리가 개입할 방법이 되게 적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그린 뉴딜이라고 해서 IT 뉴딜을 하고 네, 있고 지역 뉴딜을 하는 건데 지금 우선순위 결정권자가 그게 제일 우선이라고 정한 거거든요. 근데 정말로 예를 들면 쓰레기 뉴딜을 하자 이렇게 했으면 완전 다른 걸 했겠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재활용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말 일자리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고 나와도 있는데 이거를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네, 유통자들은. 네, 그게 정말 안타깝고 그렇죠. 네. 배달 음식 얘기하셔서 저도 이렇게 배달 음식 시켜 먹다가 죄책감에 휩싸여서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집 앞에 있는 시장에 가서 이것저것 사와서 거의 집에서는 거의 다 스스로 요리를 해먹고 다 비건으로 해먹고 이러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막 쓰레기에 대한 수많은 죄책감들이 드는데 저는 사실 쓰레기 이전에 뭐가 드냐면 왔습니다 하고 문 열고 라이더분을 마주보는 게 그분이 전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냐면 사실 정말 진짜 한 5년 전에 비해서 지금 보면 길거리에 오토바이 진짜 많은 거 느껴지지 않으세요? 전 약간 깜짝깜짝 놀랐나봐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오토바이가 많았어? 누가 이거 다 만들었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라이더들은 무궁무진하게 많아지는데 그 사람들의 노동권 보장되고 있나? 라는 얘기로 전 계속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뭐 생각들이.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아주 위험한 환경에서 많은 것들을 책임져야 하고 인건비도 사실상 엄청 최저로만 받는데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이렇게 배달 같은 것들이 플랫폼 노동화되면서 진짜 돈 얼마 안 받는데 엄청 완전 리스크 테이킹 하는 거잖아요. 이 위험한 교통 상황 속에서 5분 안에 가야 되고 5분 안에 안 가면 막 환불해드립니다 이런 거 하면 또 식은 피자 들고 돌아가야 되고 그래서 사실 이 배달 음식을 먹는 것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의 어떤 위험한 상황,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환경의 문제로 가서도 그렇고 라이더들의 어떤 노동권 문제에서도 그렇고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음식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몸에 이렇게 먹었을 때 행복이 하겠지만 저도 일주일에 엽떡 3번씩 먹지만 먹을 때마다 맛있어. 맛있어. 아이 당연하죠. 근데 이제 내 몸에도 계속 네. 이제 죄책감이 들고 사실 그렇게 몸 상하면 또 다시 이렇게 병원 가서 돈 쓰고 필라테스 하나 돈 쓰고 갔다 지금 허벅지 알이 되겠는데 사실 그런 식으로 다 돌아가게 될 거고 이렇게 어떤 노동자의 그런 것들이 사실은 또 자본의 논리로 돌아가고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뭔가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개인에게 시켜 먹지 말고 시장 가라라고 말하는 게 진짜 구리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그렇게 말할 시간에 너가 입법이나 제대로 해라라고 이렇게 되받아치고 싶은데 어쨌든 그럼에도 좀 여러 층에서의 고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하는 사람들이 다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근데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요리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전등을 가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자가격리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분들을 뭐 수리기사를 부를 수도 있지만 하여튼 개인이 어찌됐건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본인이 해외에서 들어왔어. 자가격리 치료를 해야 돼. 근데 전등이 나갔어. 난 이 전을 갈지 몰라. 그럼 그 어두컴컴한 데에서 7일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런 기술들, 내가 삶을 위해서 살 수 필요한 기술들을 도대체 국가는 얼마나 가르쳐주고 있는지 이런 고민들이 저는 사실 요즘에 되게 많이 들긴 해요. 저도 그 대출을 받으면서 진짜 많이 느꼈었거든요. 내가 진짜 어른이 되는 과정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뭔가 확정 일자가 뭔지도 몰랐고 등기소를 왜 가야 되는지도 몰랐고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는데 사실 사회가 이런 걸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사실 근로계약서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처음 일터에서 했을 때는 계약서를 안 썼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일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의 쉬는 기간을 가질 수 있고 내가 얼만큼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른 채 그냥 일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첫 그 계약서를 쓴 게 청년유니온에서 계약서를 쓴 거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대표가 너는 이 정도의 쉬는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고 이 정도의 월급을 받을 수 있고 너가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내가 정말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이나 이런 걸 나가면 그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경우가 대부분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있는지도 모르고 혹은 최저임금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청소년이나 사회에 막 진입하는 청년들에게 이런 것들이 있다. 일을 할 때는 계약서를 써야 되고 그리고 최저시급이라는 게 있고 너는 이 정도의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 라고 사회가 알려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그냥 너네 20살이지? 이제 너네 성인이야? 이렇게 그냥 내던져 버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 진짜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공감해요, 진짜. 고정춘님. 보육충님. 제가 써놓고 제가 한번 생각해보니까 제가 먼저 시작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안에서도 그렇고 뭐 동료들하고도 그렇고 많이 얘기 나누는 것 중에 하나는 예전에 더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건 뭘까? 청년들의 활동은 뭘까? 라고 했을 때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이제 흘러 가서는 결국 도달하는 거는 저한테 있어서는 청년이 그냥 한 사람의 시민으로 존중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그래서 좀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청년들 얘기를 할 때 저는 아직까지는 시민으로 옆에 있는 시민으로 같이 얘기 나눌 수 있는 파트너로 보고 있는가 사람들이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그렇게 시민으로 대하고 있는가 청년을 아직까지는 아직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의 좀 역할을 좀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계속 이 일을 하면서 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은 계속 좀 신경 쓰면서 앞으로도 좀 살아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청년이 동등한 시민으로서 네. 역할을 할 수 있고. 옆에 있는 동료 시민, 동등한 시민, 네 이렇게 좀 존중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동료 시민이라는 말 되게 좋네요. 동료 시민 따뜻하다. 다른 분? 너무 많은 걸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막을 수 있는 일이었나? 세월호가? 강남역이? 그러니까 나는 너무나도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개인이고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어떻게든 내가 나를 지키려고 주변에 있는 걸 막 끌어모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좀 더 운동을 잘하는 남자친구를 사귄다던가 공중 화장실에 가지 않는다라던가 몰카 탐지기를 설치해서 다닌다라던가 그게 너무 비참한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왜? 내가 여자로 안 태어났으면 이런 거 안 했을 텐데 내가 만약에 여자로 태어났어도 막 이렇게 여자로 패싱 안 했으면 이런 일 안 당했을 텐데 라는 생각들이 정말 많이 들었고 그래서 사실 그런 혼란스러운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유일하게 저에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가 다른 언어로서 다른 말을 할 수도 있어 라는 가능성을 줬던 게 사실은 페미니즘이었고 그래서 사실 어떤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이 인생에서 이전까지의 모든 언어 체계를 박살내고
너무나도 새로운 언어 체계를 한 번에 탁 만들어버린 거예요. 너무 쉽게 얘가. 그래서 이전에 느꼈던 어떤 성추행 당했을 때 이 불쾌함과 그럼에도 말할 수 없는 나의 상황에 대해서 내가 내렸던 변호 같은 것들을 페미니즘 너무 잘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 언어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컸고 저의 인생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약간 뭔가를 파는 느낌으로 이렇게 좋은 걸 나만 맛볼 수 없다. 너도 한 번만 먹어봐. 진짜 한 입만 한 번만 믿고 먹어봐. 이런 식으로 주변에 정말 페미니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고 결국 그게 자연스럽게 삶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나의 공간이잖아요. 나의 공간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공간 자체에는 이 언어를 수용할 수 있는가? 수용할 수 없다면 왜 수용할 수 없는가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고민으로 녹아들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천성으로 태어난 성격 따라서 이왕 하는 거 좀 더 빡세게 하자 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냥 이렇게 혼자 책 읽고 끝내지 말고 친구 끌어들이고 혼자 집회 나가지 말고 친구 끌어들이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발전해 왔던 것 같고 그렇게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결국은 뭐 이제 18년도에 있었던 총여학생의 재건 운동이라던가 거기 이후에 파생되었던 유니팸이라는 단체까지 되게 무르르듯이 흘러왔던 것 같아요. 이 안에서의 나의 선택은 생각보다 조금이었고 그러니까 눈 감았다 뜨니까 이게 되어 있었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러네요. 그런 요상따리한 삶을 살았지만 어쨌든 뭔가 이제는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죠. 왜냐면 그 전에 언어 체계는 저랑 안 맞고 그리고 이 페미니스트라는 사람들과 하는 이야기가 아니면 이제 나와 아예 다른 핀트가 안 맞아버리는 거죠. 얘기를 하면 여자가 왜 약자냐 같은 말들 들으면서 듣기 싫고 하지 마세요. 여자가 왜 약자냐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이런 슬픈 인생을 살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워라벨 화이팅! 활동가에게 오늘도 휴가인데 대표님 저 다음 주에 휴가 가고 싶어요. 대표님 계세요? 대표님 저도 놀러 가고 싶어요. 대표님 제가 놀러 가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님도 못 놀러 가고 있지만 저는 사실 다 비슷할 것 같다고 생각은 해요. 제가 지금 이 일을 선택하고 계속 선택한 과정에 저는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생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사회복지를 공부할 때도 그랬고 저는 사실 대학원 안에서 미투 운동의 어떤 피해 당사자로 역할을 하면서 여성 연구가라는 게 그러니까 여성이 학교에서 연구를 한다는 그 안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들에 대해서 싸우기도 했었고 지금은 사실 생태주의를 표방하고 어떤 기후 문제에 대해서 앞서 나가고 있는 정당에서 활동을 할 때 저는 어찌됐건 이 위기 안에서 우리가 다 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 위해서 계속 모든 활동들을 선택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후위기가 되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밀레니얼이라는 이름은 뭐였지만 그러니까 1969년 이후에 정말 많은 게 변해버렸어요. 아까 뭐 우리가 인구 얘기도 잠깐 했었지만 인구도 2배가 되고 기대 수명도 12년이 늘어나고 지구 표면 온도가 1도가 높아지고 해수면은 매우 상승했는데 그 이유가 빙하가 녹거나 아니면 매우 높은 산에 있는 얼음들이 녹아서고 우리가 그때보다 지금 도축을 하는 양이 돼지는 3배, 닭은 6배, 소는 50%가 늘었고 그런 동안에 나비와 새와 양서류는 절반 이상이 종이 멸종되었고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생명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생각하고 있고 이 생존의 문제에서 얼마나 우리가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런 이제 잣대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좀 더 괜찮게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계속 활동들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보다 내 선택 이유는 꽤 낭만적이다. 근데 낭만적이면서도 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꿈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꿈이 어떤 일을 하던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자 이게 제 모토였는데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 꿈이 좀 깨졌었던 계기가 좀 있었어요. 그런 사건을 거치면서 어쩌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꿈에 대해서 좀 궁금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물어보다가 꿈이 없는 사람도 있고 꿈이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꿈이라는 게 직업으로 많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 진로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그러면 꿈을 가지는 과정이 저는 행복했으면 좋겠고 가졌을 때도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일을 구하는 과정도 쉽지 않고 일을 하면서도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일을 구하면서 아니면 취직 준비를 하면서 자살도 많이 하고 일을 하면서도 뭐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꿈이 있더라도 우리 사회가 그거를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면 모든 소용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그리고 청년 유니온 활동을 하면서 제가 몰랐던 많은 노동에 대해서 알게 됐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캠페인을 나갔었을 때가 여의도에 새벽 5시에 갔었는데, 그때 이제 방송 스태프분들이 버스를 타러 이제 막 가시더라고요. 그 촬영 현장을 가러. 근데 이제 이런 노동이 있구나,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우리가 몰랐던 노동, 우리가 모르는 노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일을 구하는 과정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일을 하는 과정도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런 걸 좀 통칭하면 노동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청년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그런 사회를 좀 꿈꾸면서 이런 활동을 좀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낭만적으로 시작했다가 그때는 좀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로 들어왔는데 제가 활동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전 사실 오늘 처음 뵙는 분들이어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대화 중에 느끼셨겠지만 제가 이런 환경이 굉장히 취약체예요. 근데 생각을 그렇게 두렵게 가지지 않아도 됐었다. 사실 또래라고 하는 이런 밀레니얼 세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오고 가는 이야기들이 전 되게 위안이 많이 됐어요.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고 정리되지 않았었던 것이 좀 말끔해진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얼마나 저희가 또 보면서 살게 될지 모르겠지만 각자의 영역에서 진짜 잘 버텨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혹은 더 확장시켜서 정말 좋은 뉴스로 좋은 소식들 계속 들었으면 좋겠다. 지금 앞으로 이분들 계속 구글링 해야겠다 생각이 좀 들었는데, 여러분은 오늘 어떠셨을지. 사실 섭외 전화를 받자마자 들었던 생각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기대와 이 현 모임이 또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한번. 네. 저는 세대 이야기를 하는 걸로 처음에 이야기를 들어서 또 너무 연령에 맞춰서 세대 이야기 하면 좀 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사실은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 이야기가 끝나면서 좀 느끼는 거, 되게 세밀한 어떤 다른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되게 좀 여운이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기억에 남지는 않겠지만 뭔가 어떤 순간에 다시 떠오를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디서 한번 들었던 것 같은 어떤 삶들,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좋았던 시간이고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드리고 싶네요. 네. 혁신파크 화이팅! 화이팅! TPL 어떠셨어요? 와, 예. 저는 뭔가 세대를 생각하면 정말 많은 생각들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뭔가 스스로를, 오늘 처음 만나자마자 드렸던 말씀인데, 스스로를 청년 활동가로 별로 정체화하고 있지 않고 혹은 나는 청년 세대의 청년 운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사실은 없거든요. 왜냐면 저는 되게 명확하게 저를 페미니스트 활동가로서 정체화하고 있고 어디 가든 맨날 그런 얘기만 하고 이러니까 뭔가 그래서 더더욱 거부감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청년이라는 말 자체에서 오는 어떤 느낌들 있잖아요. 그 어떤 느낌이 오는 가장 큰 이유는 청년이라는 말을 청년이 해서가 아니라 좀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군가가 계속 청년을 호명해서 이 말이 가지게 되는 아우라가 생겼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제가 딱 들었을 때 뭔가 청년이라는 말이 그냥 뭔가 어떤 기성세대가 어이 청년 이러고 와가지고 요즘 해봐 약간 이런 느낌에 더 가깝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았던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오늘 얘기를 좀 하면서 사실은 나의 고민이 혜미님의 고민이고 이렇게 다 서로의 고민인 것 자체가 너무 유의미하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의 이야기, 32세가 넘어가면 이 고민을 안 하냐, 34세가 넘어가면 이 고민을 안 하냐라고 사실 아닌 거잖아요. 어떤 청년 세대의 고민이라는 것은 결국 모두가 하게 되는, 해야 하는 고민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항상 제가 하는 얘기인데 페미니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러 가든 뭐 아니면 생태 관련된 얘기를 하러 가든
이 이야기들을 정말 들어야 할 사람은 안 듣고 그냥 우리 또래들, 우리 친구들이 제일 많이 봐주겠죠. 야 진서 나온대 이러면서 이렇게 지금도 얘들아 보고 있지? 나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그냥 공감하고 할 때,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이야기들에 공감하고 어떤 이것들을 언어화하는 작업들에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면 물론 아주 좋겠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런 이야기들이 충격적이고 들어본 적 없고 생소한 사람들에게도 이 이야기가 어떤 아주 정치적인 함의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입법기관이 됐든 아니면 사법기관이 됐든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건 잘 몰랐는데? 라고 생각하거나 이건 내가 상상하지 못했는데? 라고 충격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충격받는 이야기들이 앞으로는 조금 더 면전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꺼이 면전에서 왜 국회에서는 치마를 입으면 안 돼? 라고 화를 낼 수도 있다던가, 아니면 왜 이렇게 국회에서는 국정감사할 때 종이를 많이 써요? 라고 불평을 할 수 있는 환경들, 사실 이것은 어떤 소통의 의미이겠죠.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이게 단순히 세대론적으로 기성세대니 무슨 세대니 하는 것으로 이야기되는 게 그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평등한 이야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오랜만에 할 수 있게 해준 자리였고, 유니페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글에 유니페미를 치면 이게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저런 자리에서 많이 만나고 연대했으면 좋겠네요. 너무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좀 오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청년이라고 불리우는 세대, 지금 우리 이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교차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웅님 말씀하시는 주거 문제, 이제 진선님 말씀하시는 뭐 페미니즘 이야기, 그리고 채연님 말씀하신 노동 문제, 제가 이야기하는 뭐 환경 문제, 그리고 우리 춘님께서 말씀하신 청년 활동 지원 얘기들을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이 교차 지점들을 통해서 힘을 모아낼 수 있고, 우리가 그걸 발산하기만 하면 정말 많은 에너지들을 낼 수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것들이 입법기관을 가든 정부기관을 가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자리들도 많아져야 하지만 어떤 곳에서 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뭐 어디서 뭐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보통의 다수, 우리 그냥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우리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들이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차담회든 뭐 간담회든 공청회든 이런 자리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론화할 수 있는 힘들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뭐 발언문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뭐 글을 쓰신다라든지 뭐 이런 걸로는 이제 다들 봤지만, 이렇게 개인들이 무슨 생각으로 저런 글을 쓰는지, 무슨 생각으로 저런 발언을 하는지, 어떤 삶을 살면 그런 논평을 쓸 수 있는지, 이건 진짜 보기 어렵잖아요, 저희가. 근데 오늘 그렇게 알 수 있는 어떤 동료들을 만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너무 좋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 어떻게 보면 혁신파크가 오늘 모아주셨어요. 혁신파크를 통해서 또 많은 것들을 함께 동호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아까 쉬는 시간에 막 그 SNS 공유를 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진짜 우리답게 활동을 잘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오늘 이 자리도 되게 재밌었지만 앞으로 이제 각자 어떤 활동을 해 나가는지도 보면서 다음에 또 이런 자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다.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생각났던, 얘기 나눴던 것 중에 딱 하나 얘기해보고 싶은데, 계속 할까요? 저희가 진짜 아까 비슷한 얘기인데 다 연결돼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저는 배달을 시킬 때, 뭐 이렇게 친구랑 같이 이제 집에서 배달을 시킬 때, 그 친구는 여성인데, 그 친구는 저는 고민하지 않았던, 배달을 시킬 때 남성이 이제 들어오는 것에 대한 좀 두려움, 이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걸 확인하면서, 이거 안전의 문제이기도 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배달하시는 분이 왔을 때 이분은 이 일을 얼마나 지금 빡세게 치열하게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노동권의 문제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걸 딱 깠을 때 이게 플라스틱이 있는 걸 보면서 이건 나는 지금 환경의 문제에서 나는 이게 직면하고 있구나, 막 이런 거를 그 한순간에 다 겪을 수 있는, 우리는 뭐
그렇게 활동하는 영역이 다 다르지만 사실은 삶을 살아갈 때는 당연히 다 이게 엮여 있는 거 아닐까? 너무 당연한 건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좀 살다가 지금 얘기 나누다 보니까 이런 구체적인 일상의 그냥 어떤 상황들을 두고 얘기하다 보니까 아 그렇다라는 걸 더 많이 좀 느꼈던 것 같고 이런 자리는 더 앞으로도 많이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혁신파크 네. 네.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걸 확인시켜 주셔서 오늘 또 멀리에서 오셨는데 시간을 내셔가지고 특히 쉬는 날 휴가입니다 오늘. 네. 집에 갈 이렇게 거예요. 오셨는데 정말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자리 계속 마련할 수 있도록 이현미 팀장님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자리가 끝나고 나면 사실 지금 촬영해 주시는 분들은 또 이분의 노동 현장들이에요. 저희가 오늘 계속 이야기했었던 그래서 촬영해 주시는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